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황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가 다시 전임 미답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3조 원이 넘는 폭풍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역대 처음으로 3,5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오픈 AI와 손잡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첫 소식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올라 8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9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약 4년 9개월 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40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39만 원대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이익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검용 반도체, D램, 낸드 쪽까지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반도체 기업들 실적 증가가 좀 본격화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오픈 AI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공급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간밤 미국 빅테크 주가 급등 훈풍도 불면서 오늘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하며 3,549.21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조 원 넘게 쓸어 담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가 좋을 거다 기저인 것 같고요. 어제 인텔하고 마이크론 주가 올라간 거 보면 일단 레거시 반도체 쪽에 굉장히 9월 달에 우리가 수출 지표 보시게 되면 22% 증가했어요. 반도체 쪽에서. 코스피가 올 들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것은 이번이 9번째로 추석 연휴 이후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제 설마 했던 시장의 눈높이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안에 4,000선에 가깝게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추석 이후에 시작되는 실적 시즌 등 불확실성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시 또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남은 하반기 4,000선 가깝게 치솟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는 시국이 또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멘트인 것이. 유동성 국면이라는 게 되게 크다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달러가 약세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다만 위험 요인도 곳곳에 여전합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거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이 예상과 달리 전개될 경우 지수는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으로는 추석 직후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데 미국 관세 영향으로 부진이 우려됩니다. 내년 10월 달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거는 3분기 실적 시즌 영향인데 추석 연휴 직후에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거기서 바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3,550, 3,600선 전후에서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 자사주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는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금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금시세는 국제 시세보다도 높게 형성돼 있는데 연휴를 앞두고 종로 금은방 거리 분위기는 어떤지 신다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종로 금은방 거리에 골드바를 사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82만 원쯤 된다 하시네요. 근데 아무래도 금값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내다 팔아서 쓸 수도 있고. 평상시 매출의 5배에서 6배 정도 생산 여력이 을 넘어서는 주문량 때문에 일부 중량에 관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900달러를 넘어서며 한 달 만에 10%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이제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사실 안전자산이 굉장히 희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더 이제 투자자들의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금값이 내년에 최대 5,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도 장중 4% 뛰어 1억 6,900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이제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등이 나오지 않아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연기할 명분이 사라진다라는 분석이 있고, 셧다운돼서 약달러 현상이 심화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 결국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버리싱 랠리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자산 가치뿐만 아닙니다.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도 매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달걀과 소고기 등 축수산물뿐만 아니라 특히 빵과 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여기에다가 외식 물가도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삼시세끼가 부담입니다. 지웅배 기자입니다. 살까 말까 가격표 앞에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희 남편이 우유를 좀 즐겨 먹어서 사는 편인데 우유값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아요. 남편이 병원에 있어요. 요양병원에. 그래서 간식으로 사다 주거든요. 제과점에서는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래도 저렴하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그 전달엔 통신비 할인 덕에 1.7%까지 낮아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장바구니 사정은 딴판입니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빵과 커피 등 위주로 4.2%나 뛰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원재료비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축산물과 수산물도 5%, 6% 넘게 올랐습니다. 소고기가 4.8%, 돼지고기가 6.3% 올랐고, 특히 달걀값은 9% 넘게 뛰면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10,000원이 넘네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고기는 좀 사야 되죠. 그래서 고기 좀 사고, 계란은 좀 빠지고, 계란도 사야 되는데 두 판 사야 되는데 한 판밖에 못 사고. 농산물 전체 가격은 내렸지만 쌀이 15.9%, 찹쌀은 46%나 오르며 부담을 키웠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 안팎에서 움직일 거라면서도 환율과 유가 같은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달걀 등 민생 품목 가격을 잡기 위해 산지 가격 고시 폐지 같은 근본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렇게 추석을 코앞에 두고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식품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 조정 명령제를 언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업계 담합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식품 물가를 긴급 안건으로 올리고 업계를 향해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매점 매석하는 사람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죠, 옛날에. 정부가 눈 똑바로 뜨고 기준을 똑바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제시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고 하면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또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가격 조정 명령을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한 최근 사례로는 코로나 초기 마스크 수량과 가격을 제한한 게 꼽힙니다. 500원 하던 마스크가 갑자기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1,500원 정도로 정해서 이 이상은 팔지 못하게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물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3사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이르면 이달 중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빵플레이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설탕과 밀가루, 계란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원재료 생산량과 환율, 관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과 민관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도 4주째 더 커졌습니다. 성동과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오름폭 확대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양상인데, 특히 광진구는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당국이 추석 이후에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재 기자,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폭 더 확대됐다고요?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0.19%보다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가 각각 0.78%, 0.69%씩 크게 뛰었습니다.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져오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가 토호제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향후 규제가 되기 전에 매수를 하려는 패닉 바잉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도 0.12%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한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지방도 보합 전환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3% 상승했습니다. 이제 정부 규제 효력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소비자들의 주택 기대 심리도 커지고 있죠?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수도권 지수가 전달보다 20.8포인트 상승한 100.2를 기록했습니다. 분양 전망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산연은 지난달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겠다는 메시지에 분양 대기자들이 실망감을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올해와 내년 입주 가능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전망 등으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분양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금산분리,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재벌기업이 금융계열사를 자기 곳간처럼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 1982년에 도입된 규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면서 금산분리 규제가 40여 년 만에 대폭 완화될지 재계의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은 펀드를 조성해서 글로벌 투자 자금을 유치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발언의 배경은 뭐고 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될지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기업들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지난 2021년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일부 숨통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산업 투자의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만남 이후 추가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나라가 명운을 거는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입니다. SK와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한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되겠죠. 금산분리 규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줄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성향을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계를 좀 달래기 위한 좀 그런 제스처를 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만약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요. 국가적인 인공지능 투자 경쟁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란 재계의 43년 수건 사업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카드에다 오픈 AI와의 대형 동맹 소식까지 겹치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투자자들의 구애도 뜨겁습니다.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이어서 김동필 기자가 전합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지주사 벤처캐피털, CVC의 은행이나 해외 투자자 출자 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CVC 투자금에서는 외부 자금은 40%, 해외 투자는 20%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렇듯 한국에만 있는 CVC 금산분리 규제에 작년 167 지주사 중 벤처 투자에 나선 곳은 14곳에 불과했고 투자금도 전체 벤처 투자의 2.2%인 2,450억 원에 그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CVC의 금산분리에서 좀 제외를 시켜주시는 거는 꼭 좀 해주시면 아마 셀트리온이 투자를 5천만 원 하면
은행은 아마 오혹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은 자금 부담을 덜면서 미래 성장 동력의 기회도 얻고 자본 효율성도 높이는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982년부터의 그 취지가 이 산업의 발전과 또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부합하지 않다라는 인식에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인식에서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정부는 AI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만 검토한다면서 지배구조 등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독점 폐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분야에 국한돼야 되고 그 분야에 꼭 써야 되고. 이에 따라 연내 예정된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삼성과 SK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핫하다 보니까 두산그룹도 뒤늦게나마 가세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건설기계 이후 세 번째 그룹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낙점하고 글로벌 3위 반도체 웨이퍼 기업인 SK실트론의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슬기 기자, 불과 반년 만에 두산그룹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네, 두산이 SK실트론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무근이라며 인수설에 선을 그었지만 최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 달라진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업계에서는 MBK 파트너스 등 이 사모펀드들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두산이 인수전에 가세하면서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기초 소재인 웨이퍼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일본의 썸코와 시네스에 이어 글로벌 점유율 3위이며 지난해 매출만 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인수 대상은 SK그룹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이고 기업 가치는 5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는 분위기입니다. 이 중 차입금 3조 원을 뺄 경우 최소 1조 5천억 원 이상 수준에서 거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인수에 성공하면 반도체 사업 계열화가 한층 탄탄해지겠군요. 맞습니다. 이미 지주사 주 두산 내 전자 BG 사업부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기판용 CCL 동박 적층판을 생산해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망에 올라탄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22년 4,600억 원에 인수한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테스나는 현재 삼성전자의 핵심 파운드리 협력사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SK실트론까지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이 글로벌 빅테크들을 상대로 웨이퍼까지 패키지 형태로 공급이 가능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이 반도체 장비 소재 사업을 그룹 핵심 먹거리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서울시가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제기된 청년 안심주택에 대해서 시 예산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재무구조를 꼼꼼히 따져서 진입장벽도 높입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협조가 필수적인데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시행사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올해 초 경매에 넘어갔고 134가구에서 228억 원의 보증금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시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다음 달부터 시 예산으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경매에서 회수한 자금을 서울시에 다시 반환합니다. 또 서울시는 사업을 4단계로 나눠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 방안과 재무 안정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미반환 우려가 불거진 안심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안 했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꼽혔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최근 가입 요건 일부를 강화하면서 보증 가입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제도적인 허점이 많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지원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이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국토교통부와 허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LTV 60% 등 보수적인 LTV 산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시행 중인 보증보험 관련 제도를 서울시 주거정책에 한해서만 완화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식과 임대주택 운영 등에서도 날선 공방을 보인 가운데 양측의 정책 엇박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주도해온 국내 비만약 시장에 40자로가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국내 제약업계도 이 파스처럼 붙이는 비만약, 또 살을 빼주면서도 근육은 늘리는 약 등의 이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비만약 시장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중은 줄이고 근육은 늘리는 신개념 치료제. 한미약품은 2031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 같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을 지난달 미국 FDA에 신청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남자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육이 자꾸 운동을 해도 좀 빠진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하고 싶죠. 외국 제약사들의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만약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국내 제약사들은 차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비만약들이 스스로 복부 등에 주사하는 방식인 반면 거부감 없이 붙이는 방식의 비만약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세 바늘을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앞서 화장품으로도 인기를 끈 제형입니다. 대웅제약은 일주일에 한 번 붙이는 패치 임상에 돌입했고 대원제약은 조만간 임상 2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가주사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진료하는 쪽이나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년 뒤 100조 원대를 바라보는 비만약 시장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온남용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몇 년 전 금리 상승기가 절정일 때 금융당국은 이 변동금리는 위험하다면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이에 은행들이 잇따라 10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혼합형 고정금리 상품을 내놨는데 정작 이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기자, 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실적 어땠습니까? 네, IBK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10년 주기형 주담대 취급액은 작년 연말 출시 직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9억 원으로 월 평균 6억 원에 그쳤습니다. 4개월 먼저 출시한 신한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4억 7천만 원이 나갔는데 월 평균 7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실적 부진의 배경은 역시 금리에 있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출금리가 5년 주기형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아 소비자 선택 요인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죠. 그렇습니다. 주담대 특성상 만기가 길어 소비자들이 금리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집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만기 전체가 고정되는 순수 고정형 주담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초기 금리가 높아 소비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금리 경쟁력을 갖춘 자체적인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면서 당국도 채권 유동화 등 제도적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의 순수 고정형 주담대 활성화 방안은 올해 중, 실제 상품은 내년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